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근대사까지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근현대사의 시작, 흥선대원군 등장 이후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교재는 519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시대 구분할 때 크게 두 시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전근대사하고요, 근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이 돼서 개항 1876년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근대사고요. 개항 이후가 근현대사가 됩니다. 근데 1876년에 개항이 되면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교재 내용은 개항 직전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실시했던 개혁 정책을 보고요. 그 개혁 정책 이후에 대원군이 이제 물러난 이후에 개항이 된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개항을 보기 전에 1863년에서 73년 만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년 정도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딱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1863년부터 73년에 대원군이 물러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만 여기까지의 대원군이 등장이 된 배경과 정책 있죠. 이걸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대원군 등장 이전 상황이라 한다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일단 세도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세도 정치 3대 63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63년 그러면은 순조, 안동 김씨죠. 그 다음에 헌종, 풍양조씨죠. 그 다음에 철종, 다시 안동 김씨입니다. 요 시기가 이제 3대 63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나 안동 김씨 얘네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독점을 했었습니다. 정치 기강이 어떻게 했어요? 문란해졌죠. 그러니까 조선후기의 근대의 싹은 여기에서 이제 정체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퇴보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에서 보면 복고적인 성향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인한 왕권 약화죠. 왕은 있으나마나 존재가 돼버린 거죠. 또 세도 정치 때에 민생과 관련해서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삼정문란입니다. 삼정 뭔가요? 전정과 군정과 환곡입니다. 전정은 토지에서 거두는 세금 문제가 되겠고요. 군정은 군역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곡은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뜯어먹는 거죠. 고리대 문제가 되겠죠. 요즘에 사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약화, 농촌 농민경제 파탄 이런 현상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통상수교, 열강과의 통상수교 하지 말자 거부 정책입니다. 이 18세기부터 열강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18세기 때는 통상, 탐험 이런 목적입니다. 탐험의 목적입니다. 19세기에 와서 이제 통상의 목적입니다. 제국주의적인 통상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때 배들을 보면은 전부 대포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선인지 아니면 군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하는 19세기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1832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통상을 요구해왔던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랬죠. 로드 아머스토라는 배가 서해안의 고대도에 출현해서 통상을 요구한 것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그러한 열강의 통상 요구에 따른 반발이었겠죠. 그렇죠? 이게 세도 정치 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실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종이 후사 없이 죽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나요? 고종이 나옵니다. 고종은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에요. 12살의 왕이 오르자 어린 나이에 오른 거죠. 아버지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서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1863년에서 몇 년? 73년까지입니다. 딱 10년 집권했다라고 보시고요. 그가 등장해가지고 추진했던 시책들을 보면은 바로 직전에
세도 정치 상황에서의 모순을 뭐 하겠다는 거죠?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 기강의 문란으로 인해서 왕권이 실추가 되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전제 왕권 강화책, 왕권 강화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왕권 강화가 잘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다음에 삼정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뭐가 나오죠? 민생 안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정과 군정과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시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거는 이제 열강의 통상 요구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를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나오겠죠. 시책이고요.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세도 정치 때의 뭐요? 열강의 통상 요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대우군의 뭐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시책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책들의 결과 내용까지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웅군의 등장 배경과 정책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519쪽의 맨 밑에 왕권 강화책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인재 등용이 있습니다. 이건 물갈이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철종대 때 누가 나오죠? 안동 김씨 이 세력들을 밀어내고 새 판을 짜자는 겁니다. 고려 광종이 과거제를 통해서 새 인물을 끌어안았듯이 조선 후기 정조가 초계 문신제라든가 이런 뭐 규장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나의 사람들을 끌어안듯이 대웅군도 과감한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득권 측의 반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비변사는 중종대 삼포외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가 됐죠. 임시기구로. 이후에 명종대 을묘예변을 계기로 상설기화됐고 선조 때 외란 이후에 기능이 비대화됐고 세도 정태하면 그 기능이 더 비대화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비변사를 없애고 비변사 가지고 있는 행정권은 의정부, 그 다음에 군사권은 3군부로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보겠습니다. 법전 편찬이 있습니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하는데요.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대전 회통이 나옵니다. 영조 때에 법전에서 뭐가 나왔죠?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 통편. 그리고 고종대 때 지금 여기죠? 대전 회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죠. 육전조례를 편찬합니다. 그러면 서원철폐가 있습니다. 서원은 면세, 면역의 특혜를 가지고요. 조선 후기 산인들의 향촌에서의 지위 유지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서원 자체를 없앰으로 인해서 서원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국가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특히 서원철폐의 시발점이 됐던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줄 한번 봅시다. 만동묘와 화양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약 600여 개를 없애고 47개를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이 만동묘는 뭐냐? 화양동 서원 안에 보면은 만동묘가 있습니다. 이 만동묘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덤은 이 묘죠, 묘. 만동묘, 1만 만자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중국의 만여 개의 강물이 흘러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죠?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명분론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동쪽인 우리가. 그래서 만동 묘인데 이 묘는 아니고 이 묘예요. 사당입니다. 사당. 명나라 신종, 의종 여기에 위패를 모셔놨던 사당이야.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왕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동묘 이렇게 하죠. 일종의 어떤 그 명분에 또는 뭐 서원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동묘와 화양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치죠. 그러니까 그 예하에 있는 서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맨 위에 가장 세력이 컸던 서울을 쳐버리는 거죠. 이제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몰수, 농민에 또 지급하기도 하고 재원도 그대로 또 회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생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때 대웅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산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쳐버리는 거죠. 나중에 대웅군이 물러나게 된 양반들의 반발로 물러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근세 조선정감이라고 하는 박재영의 자료 하나 있습니다. 서원 철폐에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 밑에 왕권 강화책에서 이제 서원 철폐 위에 경복궁 준거 있습니다. 외란 때 불탔죠. 외란이 1592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대웅군 등장 시기가 1863년입니다. 근 300년 가까이 폐허가 돼 있었어요. 이걸 다시 복구하면서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영건 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요. 밑에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의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먼저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원납전은 기부금입니다. 강제로 걷어들여요. 근데 기부금이니까 당연히 원하는 사람만 내는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납전이라고 할 때 원은 원할 원자입니다. 원납전 이렇죠. 원납전입니다. 근데 사료에 보면 말이죠. 가끔 사료에 보면은 이 원자가 안 나오고요. 원망할 원자죠. 원망 원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원자로 빗대어서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상평통발한 화폐가 조선후기 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백전, 지금의 그 화폐의 100배에 해당한다 해서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을 발행을 합니다. 기존의 화폐가 있는데 또 화폐가 나오는 거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죠. 물가 폭등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경제 파탄이에요, 파탄.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준 거죠. 자, 두 번째, 청나라 화폐입니다. 뒤에 좀 봅시다. 당백전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자 6개월 만에 당백전 발행을 중단하고 실질 가치가 액면가의 반 내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값싼 청나라 동전을 갖다가 재정에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10,000원짜리 화폐를 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무슨 10,000원짜리 화폐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투전, 토지 1결당 100문 특별세를 신설해서 경복궁 중건 재정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린 벌목과 부역동은 있죠. 이 묘지린 벌목은 무덤가에 있는 나무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 백성들의 무리한 요역동원이 또 같이 단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대문 출입할 때에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요즘에 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왜 그 게이트비, 톨게이트비를 내지 않습니까? 뭐 그거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재정 보충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왕권 강화책의 결과 여기까지 왕권 강화에는 기여를 했지만은 그 중에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들이 있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 등용과 그 다음에 체크하세요. 서원 철폐와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과정에 보면 원납전 징수, 그렇죠? 그 다음에 묘지린 벌목 있죠. 자, 요거는 따로 체크 좀 해놓으세요.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전제 왕권 강화에는 기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그가 등장해낸 배경은 뭐요? 민생안정책입니다. 교재 521쪽 봅시다.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전정의 개혁책, 민생안정책입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요. 토지의 겸명을 금지합니다. 됐죠? 임시기구로. 이후에 명종대 을묘 예변을 계기로 상설기화됐고 선조 때 외란 이후에 기능이 비대화됐고 세도 정태하면 그 기능이 더 비대화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비변사를 없애고 비변사 가지고 있는 행정권은 의정부, 그 다음에 군사권은 3군부로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보겠습니다. 법전 편찬이 있습니다.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하는데요.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대전 회통이 나옵니다. 영조 때에 법전에서 뭐가 나왔죠?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 통편. 그리고 고종대 때 지금 여기죠? 대전 회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죠. 육전조례를 편찬합니다. 그러면 서원철폐가 있습니다. 서원은 면세, 면역의 특혜를 가지고요. 조선 후기 산인들의 향촌에서의 지위 유지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서원 자체를 없앰으로 인해서 서원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국가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특히 서원철폐의 시발점이 됐던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줄 한번 봅시다. 만동묘와 화양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약 600여 개를 없애고 47개를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이 만동묘는 뭐냐? 화양동 서원 안에 보면은 만동묘가 있습니다. 이 만동묘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덤은 이 묘죠, 묘. 만동묘. 1만 만자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중국에 만여 개의 강물이 흘러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죠?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명분론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동쪽인 우리가. 그래서 만동 묘인데 이 묘는 아니고 이 묘예요. 사당입니다. 사당. 명나라 신종, 의종 여기에 위패를 모셔놨던 사당이야.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왕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동묘 이렇게 하죠. 일종의 어떤 그 명분에 또는 뭐 서원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동묘와 화양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치죠. 그러니까 그 예하에 있는 서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맨 위에 가장 세력이 컸던 서원을 쳐버리는 거죠. 이제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몰수, 농민에 또 지급하기도 하고 재원도 그대로 또 회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생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때 대웅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산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쳐버리는 거죠. 나중에 대웅군이 물러나게 된 양반들의 반발로 물러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근세 조선정감이라고 하는 박재영의 자료 하나 있습니다. 그 서원 철폐에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 밑에 왕권 강화책에서 이제 서원 철폐 위에 경복궁 준거 있습니다. 외란 때 불탔죠. 외란이 1592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대웅군 등장 시기가 1863년입니다. 근 300년 가까이 폐허가 돼 있었어요. 이걸 다시 복구하면서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영건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요. 밑에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먼저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원납전은 기부금입니다. 강제로 걷어들여요. 근데 기부금이니까 당연히 원하는 사람만 내는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납전이라고 할 때 원은 원할 원자입니다. 원납전 이렇죠. 원납전입니다. 근데 사료에 보면 말이죠. 가끔 사료에 보면은 이 원자가 안 나오고요. 원망할 원자죠. 원망월자 이렇게 씁니다. 이 원자로 빗대어서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상평통반한 화폐가 조선후기 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백전, 지금의 그 화폐의 100배에 해당한다 해서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을 발행을 합니다. 기존의 화폐가 있는데 또 화폐가 나오는 거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죠. 물가 폭등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경제 파탄이에요, 파탄.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준 거죠. 자, 두 번째.
청전, 청나라 화폐입니다. 지어봅시다. 당백전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자 6개월 만에 당백전 발행을 중단하고 실질 가치가 액면가의 반 내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값싼 청나라 동전을 갖다가 재정에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10,000원짜리 화폐를 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의 무슨 10,000원짜리 화폐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투전 토지 1결당 100문 특별세를 신설해서 경복궁 중건 재정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림 벌목과 부역동원이 있죠. 이 묘지림 벌목은 무덤가에 있는 나무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 백성들의 무리한 요역동원이 또 같이 단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대문 출입할 때에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요즘에 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왜 그 게이트비, 톨게이트비를 내지 않습니까? 뭐 그거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재정 보충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왕권 강화체의 결과 여기까지 왕권 강화에는 기여를 했지만은 그 중에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들이 있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 등용과 그 다음에 체크하세요. 서원철폐와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과정에 보면 원납전 징수, 그렇죠? 그 다음에 묘지림 벌목 있죠. 자, 요거는 따로 체크 좀 해놓으세요.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전제왕권 강화에는 기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그가 등장해낸 배경은 뭐요? 민생안정책입니다. 교재 521쪽 봅시다.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전정의 개혁책, 민생안정책입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고요. 토지의 겸명을 금지합니다. 양전사업이라고 하면 토지조사 사업이죠. 어떤 토지? 은결색출입니다. 은결색출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은결은 뭐냐? 토지 대장인 양안에 누락된 토지를 은결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색출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겸병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겸병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세력이 있는 자가 세력이 없는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거죠. 강제로 강탈하는 것을 겸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지 겸병이라는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면서 맛있는 호떡을 2장을 사왔어. 2개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떡을 아들에게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야, 너를 맛있게 먹어라 하고 하나씩 준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밭에 일을 하고 갔어.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때 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동생의 호떡을 빼앗아 먹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호떡 겸병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겸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방 세력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걸 금지함으로 인해서 민생 안정에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군정개혁입니다. 군사제도의 문제죠. 군역제도에 동포제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동포제 다음에 호포제로 바꿉니다. 동포의 동은 마을, 고을동자죠. 마을 단위로 세금 물리는 건데 그게 다시 뭘로? 호포제로 바꿔서 양반이건 상민이건 매 호마다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합니다. 사창할 때 사는 면리통할 때 면단이라고 그랬죠. 각 면단위마다 창고를 둬서 운영하는 겁니다. 빈민 구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민생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요. 왼쪽에 왕권 강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옛날 성리학적인 체제로 되돌아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어요. 조선후기 사회는 한참 근대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책에 보면 또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이 있죠. 뭘까요? 호포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왕권 강화책 과정에서의 인재 등용, 서원철폐, 세 번째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원납전 징수, 그리고 묘지림 벌목, 지금 호포제 실시 이 5개입니다. 요거는 따로 체크하시고요. 대웅군 등량 과정에서의 대웅군하고 그다음 누구죠?
양반하고의 각을 세웠었던 시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양반 유생들이 대웅군을 몰아내게 되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한편 박구른의 등장하는 배경은 열강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 통상하지 말자는 거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일환에서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하고요. 쇄국 정책하고는 좀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쇄국은 문을 닫는다는 거고요. 통상수교는 단순히 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웅군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힘을 길러서 열강의 통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쇄국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정책의 일환에서 실시했던 바로 대표적인 천주교 4대 박해 중에 하나가 있죠. 최대 최후의 천주교 박해였습니다. 1866년 4월 병인 박해죠. 국내 신도 약 8,000명이 죽습니다.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죽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북경으로 도망을 가서 이 사건을 알립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중국에 와 있었던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군함 7척을 가지고 데려와서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그해 9월 달에 뭔가요?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할 때 양요는 서양이 일으킨 난리다 해서 양요가 되는 거죠. 뭐 신미년의 신미양요, 이거 미국이죠. 병인년의 병인양요,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522쪽에 보시면은 바로 지도 좀 잠깐 봅시다. 강화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강화도 오른쪽에 보면 이제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내륙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 내용을 조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 강화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임진강입니다. 이거는 한강입니다. 강화도로 들어가는 육로길은 2개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게 강화대교가 있고요. 여기가 초지대교가 있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에 바로 오른편 쪽입니다. 여기가 문수산성입니다. 얘는 한성근 부대가 있었고요. 만이산을 경계해서 옆에 뭐가 있냐면은 이 옆에가 바로 정족산성이 있습니다. 이 정족산성은 누가 싸웠냐면은 양헌수 부대가 싸웠습니다. 정족산성, 문수산성은 병인양요와 관련된 곳이에요. 강화대교를 건너가지고요.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여기가 갑곶. 그 밑이 광성포. 또 광성진이라고도 그러죠. 갑곶. 곶은 튀어나온 겁니다. 들어가면 만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어제연 부대가 활동했었던 신미양요 때 접전지예요. 어제연 부대의 깃발이 장수 숫자의 숫자기라고 합니다. 밑에 522쪽에 맨 밑에 봐봐요. 어제연 장군기 136년 만에 귀한에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위에 광성보 갑곶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게 장수 숫자예요. 어제연 부대 깃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국군 1사단 기 그러면 사단 깃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근데 이 장수 숫자의 숫자기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부대 깃발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초지대교라고 했습니다. 초지대교 바로 밑에 여기 어디냐면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은 개항과 관련된 곳이에요. 운양호, 일본의 운양호라고 하는 배하고 강화도의 초진하고 한포 사격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듬해 1876년 2월달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왜 미국과 프랑스는 강화도를 타겟으로 삼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의 조우는 조세운반은 한강을 통해서 중앙정부로 서울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프랑스는 강화도를 점령해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 운반이 안 되니까 조선 정부가 자기네들의 요구를 통상 요구를 들어줄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우리 인체 구조에서는 목구멍의 목입니다. 인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가
타겟이 됐었던 겁니다. 괜히 강화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 병인 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미 양요 때 대표인 접전지와 장수들을 같이 잘 매치 좀 시켜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8년도 서울시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조선시대 때의 두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서 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 청원호 사건 역시 1866년 7월입니다. 미국 상선이에요. 평양을 끼고 도는 대동강을 7월 달이면 장마철입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이 나라가 장마철인지 그런 걸 잘 몰랐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 있었던 거죠. 수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 거대한 군함, 배요, 배, 상선 배인데 계속 통상을 요구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평안감사가 누구였냐면 박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감사, 평안 군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배를 소각을 시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빠지니까 큰 배가 강바닥에 처박힌 거죠. 오도 가도 못하게. 여기 이제 뗏목에 불을 붙여서 띄어보내서 충돌시킨 사건이에요. 이게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맨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871년 6월 달 뭐가 터졌어요? 신미년에 신미 양요가 터졌습니다. 어제은 장군이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아냈습니다. 이때 어제은 부대 깃발이 약탈됐다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보관됐다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영구 임대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게 마지막에 있는 뭐죠? 신미 양요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근데 바로 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오페르트는 누구냐면 독일 상인입니다. 이미 두 차례 한강 쪽으로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선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흥선대운의 아버지 무덤이 있습니다. 남현군 무덤을 도굴 해서 시체를 미끼로 통상을 요구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한 단계 더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유는 유교 문화에서는 시체를 무덤을 이장하는 건 있습니다. 옮기는 거죠. 천장한다고 그러죠. 근데 도굴한다는 것은 이건 유교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한 단계 더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참고로 그 후에 외교장각 도서는 이건 이제 병인 양요와 관련된 건 아시죠? 이때 이제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의 외교장각을 털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KTX 그 떼제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나중에 자기네들 우리나라 KTX 있지 않습니까? 철도를 떼제배 기술을 완전히 이쪽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도 주겠다 해서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조선왕조 의회 한 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그 회유를 했죠. 그래서 독일의 그 이체라고 하는 회사하고요, 프랑스의 그 떼제비하고 경합을 벌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떼제비 것을 채택하게 된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KTX의 떼제비 기술이 도입된 거 있고요. KTX의 산천이라고 있습니다. 산천, 그건 우리 기술로 만든 거죠. 우리 기술로. 좀 달라요. 프랑스 기술이 적용된 기차는 역방향 기차도 있어요. 좌석도 있습니다. 근데 산천, KTX 산천은 순방향입니다. 의자가 다시 돌아가게끔 이게 돼 있다는 거죠. 네,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가운데를 기준해서 좀 마주보게 돼 있죠. 사람들이 좌석이 마주보게 돼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기술, 이 KTX 기술을 이제 가지고 온 대가로 준 대가, 우리가 사온 대가죠. 대가로 이제 이 책이 5년마다 외교장각 도서가 다 들어오긴 왔는데요. 재계약하는 형태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반환은 아닙니다. 어떤 숫자기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여기 외교장각 도서도 임대, 또는 연구 임대, 계약 임대 이런 형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나 숫자기로 누가 가지고? 숫자기면 강화도 박물관에 있거든요.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외교장각 도서를 규장각에 있는 외교장각 도서를 우리가 어디로 옮겨서 전시를 하거나 해야 할 때는
우리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 프랑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하여튼 소유권이 거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숫자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튼 이게 이제 대웅군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실시했었던 통상수요 거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열강의 침략을 10년 정도 막는 데는 기여했습니다. 외침을 막는 데는 기여했겠죠.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다? 이걸로 인해서 10년 동안 한국사의 근대화의 흐름이 중단됐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친 프랑스 미국 함대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대웅군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 올랐겠죠. 그렇죠? 자신감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중국과 일본 한 방에 문호 개방이 됐거든요. 근데 대웅군은 막아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중국과 일본 좀 잠깐 봅시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이 터졌고요. 1842년 난징 조약에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영국에서 개항이 됐고요.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서 미국에서 개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1866년, 1871년 프랑스, 미국, 영거푸 막아냈습니다. 그러니 대웅군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줬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웅군은 본인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전국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전국 요소마다 척화비를 세웁니다. 화의하는 거, 열강과 손을 잡는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척화비 사진 한 장 있고요. 척화비의 내용도 내체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양의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계야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나의 만년자손,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알려서 병인년에 만들고 신미년에 세웠다. 병인양요 위에 만들어서 신미양요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척화비가 상징하는 사상은 뭔가요?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위정척사 사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대웅군의 개혁정책에 양반 유생들이 아까 반발했었던 왕권 강화책에 뭐가 있어요? 인재등용, 또 서원철폐, 묘지림 벌목, 또 원납전 징수, 민생안정책에 뭐가 있었죠? 호포제 실시. 이것도 이제 대웅군하고 양반들하고 충돌된 얘기들이죠. 근데 같이 의기투합했던 시책도 있어요. 뭐냐? 이거다. 통상수요 거부 정책에 대해서는 양반들하고 유생들과 같이 의기투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웅군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등장해서 추진했던 시책들이 여기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에 탄핵 상소가 올라갑니다. 양반 유생들이 흥선대웅군에 대한 탄핵 상소를 하자 대웅군이 73년에 어쩔 수 없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칩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웅군 집. 지금 인사동 쪽에 가면 있습니다. 인사동 쪽에 가면 그 천도교 교당 건너편에 가면은 흥선대웅군의 집이 있어요. 그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칩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죠? 고종과 그 다음에 민비, 명성황후죠. 대한제국 때 명성황후로 출연됐습니다. 민비가 이제 집권하는 겁니다. 고종과 민비가 집권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개화 정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해가지고 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통상이 이루어지고 열강의 침략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개화 정책도 추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넘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523쪽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항에서 강화도 조약이 있습니다. 원래 원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1876년이죠. 강화도에서 체결해서 강화도 조약이라 하고요. 1876년이 병자년이에요. 그래서 병자수호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에는 평가를 우리가 할 때는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타율적이다. 누구죠? 일본이었죠. 일본. 두 번째, 포함 외교했다.
포함외교는 거꾸로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한포외교다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포함외교, 한포외교. 이건 뭐냐면 대포, 군함,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개항을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1876년 2월 달에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본에서 개항이 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개항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되냐면은 이 중간에 개항의 배경을 여기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개항의 배경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개항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즉 대웅군이 1863년에서 73년까지 집권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은 거죠? 통상수교 하지 말자. 거부 정책을 폈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개항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비록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개항의 싹은 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개항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자는 겁니다. 그 개항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523쪽에 밑에 통상 개화론자의 성장입니다. 즉 흥선대원군 등장 이후에 집권 시기 때 1860년대 때에 누가 나와 있어요? 박규수. 개화사상가로 전환하죠. 그 다음에 오경석, 유홍기. 오경석, 유홍기는 중인입니다. 우리가 신문제 변동에서 중인들은 서울들이 통청운동의 결과 신문 상승했었죠. 그래서 규장과 검사관이라든가 또는 3, 4, 1을 비롯하는 통청직이 청요직이죠. 3, 4를 비롯한 청요직에 진출했었어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중인들도 신문 상승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인들의 신문 상승 운동은 실패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네들의 위치, 그네의 지위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이 중인들의 의식, 사상이 나중에 개화사상가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거기 나와 있는 유홍기, 오경석, 중인 아닙니까? 오경석 역관이고요. 유홍기는 의사의 의사, 지금 얘기한다면은, 지금 엘리트 가문들 아닙니까? 요즘 얘기를 본다면은, 이때는 신문제사에 있었기 때문에 좀 천시받았던 것 뿐이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완벽한 준비는 안 됐지만은 우리도 개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열강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의 개화사상 성립에 영향을 준 책도 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교재 528쪽에 한번 봅시다. 528쪽 2장, 3장을 좀 먼저 넘겨가 보시면은 중간에 개화사상 성립에 영향을 준 책에서 조선책략, 해국도지, 영환지략, 일동기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국도지하고 영환지략입니다. 둘 다 청나라 오경석, 청나라 사람이 서계라든가 청나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역사 이런 것들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해국도지는 오경석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영환지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경석, 유홍기 할 때 그 오경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국도지의 저자는 위원, 영환지략의 저자는 서계입니다. 둘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523쪽. 얘네들이 이제 개화사상 성립에 영향을 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충에 옆에 날개 보면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좀 돼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것도 개항의 배경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누가 등장하면은 이 정책에 뭔가 수정을 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고종과 민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종이 73년이란다면은 22살이거든요. 고종이 이제 나이도 들고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친정할 수 있는 나이다 해서 양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서 대웅군을 물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대웅군이 물러가고 고종이 등장해가지고 개항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대웅군은 어디가 있었다고요? 어디 쫓겨난 건 아니고요. 권력에서는 쫓겨났겠지만 자기 집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이 운현궁 아닙니까? 운현궁. 그 궁궐은 아닙니다. 사저 이름이 운현궁이라고 하는 거죠. 운현궁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의 개항 공고가 있습니다.
청이 중국이죠. 청나라가 미국과 프랑스하고 국교 수교해라. 니들도 수교해라. 라고 이제 청나라에 권고돼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직접적인 개항의 배경은 1875년 뭐죠? 운양호 사건입니다.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운양호 사건이 터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듬해 강화도에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일본에 의한 개항이 아니라 우리도 완벽한 준비는 안 됐지만은 개항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 개항의 자율성을 좀 부여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항이 된 강화도 조약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24조, 524조에 보시면 1조부터 이제 1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왜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조 한번 봅시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진짜로? 아니죠. 이거는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지금 조선과 청은 어떤 관계인가요?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 체결됐던 1637년 정축 조약에 의해서 무슨 관계야? 신 관계가 됐죠. 이 군신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양국은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해서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그랬죠. 이거의 후속 조치로 1차, 2차 수인사가 파견됩니다. 1차 김기수 갔다가 오면서 일동기유라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 괜찮더라. 받아먹자. 이런 주장을 하죠. 2차 수인사는 김홍집입니다. 이 김홍집이 들어올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고 이 조선 책략이 나중에 미국과 조약 체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외교적 방책이다. 이런 뜻이죠. 4조 5조의 후속 조치로 부산과 원산과 인천 세 개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부산 76년이죠. 경제적인 목적이고요. 원산 80년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이고요. 인천 83년입니다.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개항이 되고 있습니다. 7조. 이건 해안 측량권 인정이죠. 수심 측량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이 군사작전할 때 군함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해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독소조항이죠. 불평등 조약에. 9조. 이거는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무역의 폭을 넓혔다 줄였다고 했습니다. 계속 축소시켰다고 그랬어요. 제한무역이라고 그랬죠. 그 제한무역의 고리를 단절시키겠다, 끊겠다 이런 주장이 이런 의도가 반영된 거고요. 마지막 10조는 취해법권입니다. 조선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일본법에서 처벌한다는 거죠. 당연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법에 우리나라 법에서 따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또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할 때 몇 조냐면 7조 해안 측량권 인정과 10조 취해법권 인정. 요게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체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빠진 내용을 이제 부차적으로 만들었던 명시해놨던 것이 바로 밑에 1876년 8월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에요. 원래 강화도 조약의 명칭은 뭐라고 그러니? 조일 수호 조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체결하고 나서 8월 달에 여기서 빠진 내용을 써놓은 것이 뭔가요? 조일 수호 조규 그다음에 뭐요? 부록입니다. 부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첨가한 내용이다. 우리 부록이라고 나온 부분 있잖아요. 뒤에 조금씩 첨가한 내용 그걸 조일 소조규 부록이라고 그래요. 조일 소조규 부록이 있고요. 자,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모군란 이후에 가면은 또 체결했던 조약 중에 534쪽 맨 위로 한번 갑시다. 조일 수호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약은 부속 조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일 수호조규
그다음에 조일소족유 불옥, 조일소족유 속약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봅시다. 조일소족유 불옥 내용을 보면은 조선의 경계 침탈의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25조로 넘어와서 맨 위에 사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체 이제 경계 침탈의 틀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3조의 직위조차라든가 또는 바로 밑에 4조의 간행 이정이라든가 이런 용어 있죠. 오른쪽에 용어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이런 뜻이다. 자, 그러면 이제 1876년 8월 조일소족유 불옥이 체결되면서 곧바로 조일 무역규칙이 체결됩니다. 이 조일 무역규칙은 밑에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으로 또 개정이 돼요. 왜 개정됐냐 그러면은 1876년 조일 무역규칙이 1883년 조일 통상장정으로 바뀐 것은 1882년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 뭔가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조일 무역 규칙을 바꿨다. 조일 통상장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 42개 조항인데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3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방공령 37조 내용인데요. 방공령 선포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자료가 있죠. 마지막에 사료 37조 내용입니다. 조선 니네들이 미국 수출을 금지하려고 한다면은 한 달 전에 일본 정부에 미리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수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1889년 함경감사조병식이 이 규정을 어기고 바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야 이거 뭐야 방공령 철회해라 사죄해라 배상해라 해서 결국 11만 원의 배상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세권이 규정됐다는 거죠. 관세권.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이때까지는 일본은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세금도 안 내고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관세권 규정은 왜 있냐면은 조미소 통상조약에 관세권이 저율이지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권이 규정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 또 뭐냐면은 최혜국 조항입니다. 최혜국 조항이 여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미소 통상조약에 들어갑니다. 최혜국 조항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집어넣는 거죠. 최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나라하고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하고 체결하고 그러면 A,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하고 체결 먼저 하고 B하고 체결 나중에 했을 때 A가 가져갔던 것을 B도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최고의 말 그대로 특혜를 주는 조항이다. 최혜국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최혜국 대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조일소족유 불옥,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일본은 개항 이후에 정치, 경제적인 침탈의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제국과의 최초 조약이 526조라고 했습니다. 미국이에요. 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줬던 책이 조선책략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선책략 설명 좀 보실래요? 일본에 와 있었던 청나라 영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2차 수인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 오면서 얻어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은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친중국, 중국과 친서입니다. 결일본, 일본과 결합이죠. 미국과 연합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조항에서 결일본, 연미국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개화사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뭐죠? 위정, 척사사상.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연미국 조항은 1882년 미국과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지 말자라는 위정척사 사상은 1880년대 때에 영남 만인소 사건으로 나옵니다.
영남 유생 10,000명에서 상소를 올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에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고 청나라 중재로 1882년 구미 제국과 최초의 조약으로서 체결이 됐습니다. 14개조 조항인데요. 역시 불평등 조약이자 구미 제국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도 하겠습니다. 밑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조는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조 치해복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조 관세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관세권. 특히 4조, 4조가 아니라 5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혜국 조항이 있습니다. 이 최혜국 조항하고 이것이 나중에 1883년 조1 통상장정으로 조1 무역규칙을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 그것이 요 내용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2년 미국과 조약 체결 이후에 83년 보빙사가 파견됩니다. 즉 미국에 사절이 이제 가는 거죠. 미국의 보빙사, 보빙사절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83년 미국 초대 주한공사죠. 풋.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87년에 박정영이 초대 미국 공사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 언어, 영어를 또 습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83년 관립 영어 강습기관, 뭘 만들죠? 동문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외국어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하면 요즘에 어학학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약 체결한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조선하고 문호 개방을 위한 조약 체결에 나서게 됩니다. 우측에 영국 83년입니다. 원래는 82년에 사인했는데요. 사인했는데 영국이 비주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해서 83년에 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83년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독자적으로 체결했고요. 프랑스 독자적입니다. 독일 청나라성이죠. 여기서 미국과 영국과 독일은 청나라 중재입니다. 청나라가 왜 미국과 영국과 이런 나라를 불러들였을까요? 조선의 우리나라는 조선의 누구다? 우리나라 청은 조선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러시아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걸 견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가 잘못 판다는 거죠. 이거는 대략 미국과 영국이라든가 또 어디죠? 독일 이런 나라들을 불러들이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이제 이태리라든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하고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다. 즉 최복권 들어가 있죠. 최혜국 조항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으로서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1886년 프랑스하고 조약이 좀 늦어졌죠. 이거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 때문이냐?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된 것은 몇 년부터냐 하면 1886년 조프 수호 조약 체결로 인해서 바로 천주교의 포교의 자유가 인정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흥선대운이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었고요. 추진하고 넘어가고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이 되는 과정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 고종과 민씨 정부가 추진했던 개화 정책, 그리고 이제 그 개화 정책 추진에 반발해서 나왔던 위정착사 사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